자, 그러면 이제는 인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소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필요 조건은 어쩌면 충분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딛고 있는 어떤 사회 모습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가르치는 행위, 소위 교육의 과정이 이런 시대적인 어떤 맥락과 패러다임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다 더 고민하려면 결국에는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이 특징들을 큰 틀에서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야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크게 보면 현대사회가 이제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이고, 그 다음에 지식 중심의 사회이고, 이 보통이라고 하는 건 대중, 다수의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한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토대로 좀 놓고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 중심의 사회는 이제 현재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초고대 생성형 인공지능, 소위 챗GPT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과 기술에 대한 낙관성, 더 나아가서 기술에 대한 지상주의로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이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측면이 있죠. 기술의 발전은 원론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이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교통과 통신의 어떤 발달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기술에 대한 낙관성은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데 순환화된다거나 도구화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부정성은 결국 기술적인 낙관성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런 어떤 비판적 접근은 교육적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기술은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선하거나 악하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 사용법에 대한 어떤 이 결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보다 주체적인 삶,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구적인 이성의 산물인 기술을 규범적인 이성에 따라 가치지향적으로 이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정말 딱딱한 얘기 같죠. 근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단순히 이성을 만들고 제작하는 차원에 머무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보다 더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러나 이제 단순히 욕구를 해결하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욕구를 좀 누르고 참아가면서 나의 이성은 나의 어떤 선한 방식으로 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삶의 자세로의 변화는 교육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이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식사회. 이제 사회 발전의 원천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기계적인 테크놀로지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은 지식을 창조하고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과 기업, 나아가서 국가의 위상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곧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지식 사회는 가치 구현의 핵심은 노동이 아니라 지식이고, 지식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산성이 더 중요시 여겨질 수밖에 없고,
노동 중심의 물질의 우위론적 사고만을 고수하지는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 가치지향적. 그래서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육의 힘이 컸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출현한 재산과 교양을 가진 공중과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타인지향적인 대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보면 대중이 세상의 전면에 등장한 시대다. 그래서 뭐 SNS든 공론장이든 온라인에서 만나는 뭐 이런 대화의 장이든 뭐 여기에서 우리는 참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결국 이제 이와 같은 이 현대사회 특징이 갖고 있는 교육적 과제는 그만큼 비판적 접근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윤리교육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윤리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교육의 주체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규범을 능동적으로 자기화하고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행위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선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목표거든요. 지식을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도덕적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데 이런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를 포괄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 이 교육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르침이란 뭐냐? 어떻게 가르칠 거냐? 소위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과 직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사실 여러분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현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또 하기 싫어하는지 그래서 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어떤 성취 이후에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내용과 단계는 무엇인지 등등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간에게 그죠? 규정을 해보면 결국 인간은 자신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사회적 기여를 하는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이 일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될 거냐 아니면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더라도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의해서 인간은 자연을 변화시키고 또한 자기 실현을 이룩한다는 점에서 일은 창조적인 활동이고 즐거움과 보람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때 일은 뭐 노동이라는 의미로도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노동의 진정한 의미는 자아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하잖아요.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근대 이전 시기에는 일은 곧 고역이었으면 너무 힘든 과정이었죠.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시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현적 의미가 보다 더 강조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일은 우리 자신을 좀 더 실현해가는 그 자기 실현적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가르치는 일을 단순히 그냥 이 고역과 같은 하기 싫은 억지로 하는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현의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 가르치는 일도 고역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는 오랜 동안 타성에 젖어 있을 때는
가르치는 일 역시도 능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수동적인 형태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어떤 현상을 끊임없이 거리두기 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특히나 이 교육적 과정에 그 어떤 식으로든 개입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는 직업인일까 직업인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종종 갖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가르치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직업인, 직장인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 협소한 의미는 아니지, 보다 더 근본적인 혹은 바람직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고민의 결과들을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업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직업은 인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에 따라서 그 보수로서 경제적 급부,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월급을 받아 그것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경제적 보상을 받는 일. 물론 여러분들이 경제적 보상을 얼마만큼 받는지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의미 있는 어떤 관점에서는 경제적 보상 없이 가르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직업은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가르침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될 때 그 교육적 효과는 더욱더 그 빛을 좀 발할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직업은 사회적 회복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업은 성인의 일이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이건 협소한 문제긴 합니다만, 이 가르치는 일을 일종의 직업 형태와 너무 엄격하게 봐버리면 성인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그렇게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직업인으로서의 가르치는 일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성인뿐만 아니라 성인 이전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르치는 일은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일한 존재이다라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려서부터 나이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는 일이고 동시에 노력이 뒤따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노력이 뒤따른 일이라고 얘기하듯이 가르치는 일조차도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일단은 관련된 내용과 그죠?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자료를 참 다양하게 많이 찾아봐야 되고, 너무 오래전 과거에 했던 자료만 찾아서는 안 되고 최근의 자료도 찾아야 되고, 과거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현재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떠할지에 대해서조차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 내용들을 배우는 사람과 잘 교감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본질적으로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만남과 또는 그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지향적인 인격 형성을 촉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혹은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곧 이 말이겠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역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그걸 가르치는 과정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배우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촉진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배우거든요. 저 친구는 저렇게까지 되게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을 가지고 나보다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고 판단을 하는구나. 누군가는 정말 어렵게 풀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대단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참된 교사란, 진정한 교사, 진정한 의미의 가르치는 사람이란, 자, 늘 자기 수양을 통해서 스스로 인격을 연마하고 배우는 사람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가르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뜻하겠죠. 에티튜드.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원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수양을 늘 해야 하고, 그래서 스스로 인격을 연마하고 배우는 자세로 다른 사람과 일체감을 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소위 교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인격은 일반적 차원의 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인적, 즉 모든 인간적 차원의 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일반적인 덕성은 도덕성, 시민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공적인 일에 대해서조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능력, 이것을 소위 시민적 자질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명감,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당위적인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을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교사에게 원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복이고 학생은 선생의 복이다. 그런 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직, 가르치는 일이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나에게 알맞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천직 의식을 늘 고취할 수 있는, 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덕성이 바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전인적 차원의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 능력, 모든 탐구 활동에 있어서의 진지성, 진지해야 됩니다. 장난으로 수업을 할 수도 없고 장난으로 사람들 대할 수는 없잖아요. 농담식으로 도도록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발딛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 그 다음에 온몸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일에 대한 공명정감, 이런 것들이 바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인적 특성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특성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과연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들과의 어떤 내용들과의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가늠해 보시고, 충분하다면 다행이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우리 스스로가 반성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 소위 선생에게 요구되는 큰 태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이기 이전에 먼저 참된 인간이기를 강조하는 것은 교사가 인간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교육도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겸손하고, 그렇죠? 보다 더 자신의 행복과 욕구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어떤 선한 어떤 방식의 삶, 올바른 방식의 삶, 혹은 정당하거나 공정한 일을, 그죠? 망설임 없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 역시, 그죠?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스스로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선은 가르치는 사람은 아직은 어딘 낮은 수준에 있는 아이들, 배우자 하는 사람들을 어떤 높은 수준의 형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을 만드는 직업이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내용은 분명히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일에는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 가르치는 사람, 소위 교사가 갖고 있는 인품과 행동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품이 있어야죠. 그래서 학생들은 교사가 애써서 가르치고자 하지 않는 내용이나 심지어는 교사가 본받지 말았으면 하는 것조차 교사를 통해 배울 가능성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비교적 겸손하고 또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어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늘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어떤 가르치는 어떤 사람의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각자의 어떤 소임을 각자의 다 특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행하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내용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나는 오늘 이 교육의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를 보다 더 가치론적으로 생각해보고 보다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해야 한가를 태도적인 측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상적인 교사, 소위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자질과 특성이 뭐냐, 이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에 대한 사랑 없이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자 위선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단순히 내 이익을 보장해주는 수단적인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어떤 인격체로 대해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신뢰성을 잃지 않고 늘 학생 개개인을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 역시 인간이기에 그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어떤 감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차원에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모습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늘 좋은 방식으로 즉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내비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를 말하지 않아도 인간은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점에서 학생은 예외 없이 늘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마음 사이에 놓이는 가교 역할, 즉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가교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 즉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두 인격체가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의 과정에서 바로 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지식교육은 전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지식교육 역시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결코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사랑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원천을 교사의 사랑은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원천을 둔 사랑이고 피교육자 학생이 무한한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인 거죠. 일어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든 이상적인 자질과 특성이 뭐냐? 일단은 직업에 대한 사명감, 즉 교육, 달리 말하면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르치는 일 자체를 아주 고귀하게 여기고 가르친다는 직업이 모수와 즉 돈과 사회적 평가 및 대우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외의 어떤 것, 즉 보람 또는 긍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런 사명감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 혹은 천직의식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사명감 없이는 절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셔가지고 언어 문제든 교육 문제든 아이들과 함께 할 때 혹은 주민들과 함께 할 때 정말 힘든 과정과 어려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힘드시더라도 일종의 어떤 천직의식과 같은 사명감을 통해서 잘 발휘함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자질과 특성은 뭐냐면 전문 인으로서의 지식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가르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공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지 못하면 이 또한 훌륭한 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전공과 관련된 소양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어떤 능력들은 겸비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인 진보와 발전과 학문의 어떤 이런 앞서 나감에 따른 자기 개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늘 연구하고 자료 조사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업데이트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과거의 현재 똑같이 반복한다 그러면 그런 교육의 어떤 과정과 교육의 컨텐츠는 늘 뭡니까? 새로움이 결여되어 있는 오래된 것에 불과하겠죠. 물론 오래된 것이 교육적 의미를 무조건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것에다가 새로운 것을 더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무브먼트, 소위 진보의 과정으로 나가려면 그죠? 자기 개발은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칠 내용상 전혀 새로운 지식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하더라도 교수법,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또는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노력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정말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력의 어떤 과정에는 끊임없는 어떤 내용상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자기 고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어떤 이 고민 없이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노력은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부터 가르치는 일을 그만둘 때까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또 누리고 싶어하고 고통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력을 늘 한다고 해서 그 노력이 늘 기쁘지만 않을 겁니다. 늘 힘든 과정의 연속일 겁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일은 배우는 사람이 생각하면 늘 소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인으로서의 지식과 혹은 사명감도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 가르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어떤 특성과 자질을 보시면 차별 없는 가르침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일방통행식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소화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일련의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육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참선생, 참스승, 진정한 선생님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차별 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공자는 유교, 무유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는 구별을 둬서는 안 된다,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죠. 가르침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람들,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되게 호응도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응도가 중간 정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호응도가 저 바닥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사람 역시도 인간인지라 그 사람 감정 역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의도로 갖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배우는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할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정말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고 설령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역시 차별없는 가르침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인 태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희 선생께서도 이와 같은 어떤 그 정신을 차별없는 가르침의 정신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왔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고 제가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차별없는 가르침을 계속 행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자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진정한 의미의 선생님을 할 수 없어요. 차별하면 됩니다. 정말 이 차별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도 슬프고 서러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철저하게 차별에 대한 개념을 거리두기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대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과정 속에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과 좋아하는 일이 반드시 일치될 수는 없죠. 가르치는 직업, 다시 말해서 교사의 경우 교직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천직의식이 없다면 그 자신도 불행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성상 배우는 자인 학생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당장 확인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막대한 부정적 결과를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직에 있거나 그 길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각성해야 합니다. 늘 끼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직은 가르치는 사람, 즉 교사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고 이 일을 통해 교사 자신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런 자긍심과 보람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다 더 이런 부분들을 배가하셔서 현장에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결국 교사에게는 무엇보다도 직업적인 윤리의식이 바르고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르치는 일은 반드시 윤리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차별 없는 가르침을 할 수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할 수도 있고 소명의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자질과 특성이 방금처럼 살펴본 것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떤 우리의 어떤 교육의 과정이 크게 이 세 가지 형태로 좀 접근 가능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즉 교육 만능주의와 교육 낙관주의가 현재 우리의 어떤 이 교육의 어떤 현실을 좀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오늘도 학벌 사회를 좀 만들기 위한 형태로 나가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진정 좀 비판적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는 학생들 스스로의 어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이 자유를 스스로가 각성하고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간략히 현재의 교육의 문제점이 어떤지를 좀 볼게요. 만드는 교육입니다. 교육 만드는 교육. 교육은 흔히 사물을 제작하는 것처럼 인간을 의도되고 계획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도구의 제작자,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 형태가 없는 원목의 나무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투입하듯이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 소위 교사의 의도를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야, 학생이 원하는 진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교사는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필요 없다고 넌 이거 하라고.
시킨 대로 하면 다 잘 될 거야. 믿고 따라와. 이런 방식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법에 따라서 잘 만드는 제작자가 훌륭한 기술자인 것처럼 훌륭한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의도한 인간형으로 잘 만드는 사람이죠. 물론 정확하게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만 요즘에 입시교육은 주로 뭡니까? 의대, 공대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보다 더 많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을 해당 학과로 선택 혹 해당 전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교육은 일종의 공학이 되는 것이고 교육과정은 일종의 공정이 되는 것이고 이때의 교사는 일종의 기술자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기술자로 전락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교육관을 소위 교육만능주의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교육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 소위 학생들의 자유를 부정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손 치더라도 존중하지 않은 채 의도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육이 정말 참된 교육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는 보다도 분명히 여기서 포착해 놓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기르는 교육관, 교육 낙관주의입니다. 자, 기르는 교육관은 인간을 동식물처럼 생각하는 인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기를 때에는 이들에 대한 성장 방식의 이해가 전제돼야 하죠. 물은 언제 줘야 되는지, 밥은 몇 번 줘야 되는지 그런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교육에 있어서도 인간의 성장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그에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을 가꿀 때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발달 과정상 추상적인 사유를 할 수 없는 갓난아이에게 인문학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철학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기르는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케어입니다. 케어, 보살피. 그래서 교사는 인간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 내에서 인간을 기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기르는 교육에서는 제작하는 교육에서의 교육 만능주의는 사라지고 잘하는 부분만 성관시켜서 교육하는 교육 낙관주의가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의 각성으로서의 교육입니다.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동시에 자유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도 하죠. 자, 이론 혹은 지식교육을 비롯해서 도덕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의 자유를 전제합니다. 만드는 교육, 앞서 봤던 만드는 교육과 기르는 교육에서는 학생의 자유가 부정되죠.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학생은 도덕적 행위체가 아니게 되고 따라서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도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필요합니다. 어쩌면 학생들을 자유로운 행위자로 본다 그러면 도덕교육은 결코 교육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교육이 본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앞서 봤던 두 가지의 교육보다는 가르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자율성, 자유를 각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련의 어떤 가르치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현대의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학풍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재배하고 사육하는 교육을 참된 교육으로 간주하고 오히려 도덕교육과 같은 이 가치론적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떤 교육의 방식으로 나가야 될까요? 지식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럼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와 관련된 이 가치, 의미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분리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분리해서 교육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의도되지 않은 변화는 그들은
교육의 범주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오늘날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정말 좀 동시에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즉 의도의 결과를 정확하게 실증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교육의 범주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자유를 각성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어떤 기준과 틀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 여러분들께서 조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고민해봐야 될 사항들이 뭔지를 좀 해보죠. 자, 사도원장입니다. 사도원장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강령입니다. 자, 이겁니다.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교사와 교직에 관련된 이런 윤리 강령의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도강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국가의 국민이므로 나라의 주인을 주인답게 길러내는 교육은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 선진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인류 복지 증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려면 무엇보다도 문화 국민으로서의 의식개혁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간 육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힘을 기울이는 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가르치는 사람, 소위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배우는 사람, 소위 학생의 성장 발달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민윤리 재건의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랑과 봉사, 정직과 성실, 청렴과 풍의, 준법과 질서의 바탕을 둔 사도 확립에 우리 스스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뜻은 교직에, 즉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교육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하고, 사도 헌장 제정에 때맞추어서 우리의 행동 지표인 현행 교원 윤리강령을 사도강령으로 개정해서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사표가 될 것을 다짐한다. 스승사자입니다. 현재 우리 어떤 이 교사와 관련된 사도강령 이와 같은 방식이 기술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떤 교육적 가르치는 상황과 좀 맥락적으로 응용해서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승의 주된 임무, 즉 가르치는 사람의 주된 임무는 학생들로 하여금 고유한 인격과 자주정신을 가지고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스승을 우리라고 명칭했습니다. 제자를 사랑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한다. 우리는 제자의 심신 발달이나 가정의 환경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지도한다. 가르친 사람이 제자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제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개인차와 욕구에 맞도록 이 개인차는 개개의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의 능력도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 우리는 제자에게 직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한다. 다섯 번째, 우리는 제자 스스로가 원대한 이상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정진하도록 스승과 제자가 동행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스승과 제자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승의 자질입니다. 자, 우리는 확고한 교직관과 긍지를 가지고 교직에 종사한다. 가르치는 일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건전하고 생활에 청렴해서
제자와 사회의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단란한 가정을 이룩하고 나라의 법을 준수해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학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또 이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자기 향상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계속 연마하는 데 주력한다.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스승의 책임은 어떤 방식이냐? 자, 스승은 제자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스승은 사회 일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다 한다. 두 번째, 우리는 교재 연구와 교육 자료 개발에 만전을 기해서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활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자들이, 즉 학생들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의 철저를 기한다. 당연하죠.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지식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품성교육, 도덕교육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어와 관련된 교육을 현장에서 한다 하지만 그런 교육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 어떤 태도와 이 성향의 문제도 엄청난 우리가 상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윤리, 도덕, 규범과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승의 책임 네 번째는 우리는 교육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교육에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다섯 번째, 우리는 제자와 성인들을 위한 정규 교과 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승과 사회의 문제입니다. 자, 스승은 제자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서 학부모와 협력하며 학교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원동력이 되고 국가 발전의 선도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학교의 방침과 제자의 발달 상황을 가정에 알리고 학부모의 전담을 의견을 학교 교육에 반영시킨다. 예를 들면 학교가 아닌 기관이라 한다 그러면 기관과 관련해서도 기관의 방침과 그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의 어떤 발달 상황을 해당 가정에 알리고 그 해당 가정의 학부모와 의논해서 그죠? 그 기관의 어떤 교육에 반영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번째입니다. 지역 사회의 생활과 문화 향상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라는 점. 세 번째, 우리는 사회의 요구를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학교의 교육 활동을 사회에 널리 알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협조하고 그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우리는 확고한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의식 계획에 솔선수범해서 국가 발전의 선도자가 되야 된다. 이것은 뭐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 혹은 기관의 발전을 기하는 방식으로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은 올바른 가르침에서 문제, 가르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가르침이 삶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해줘야 된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 자신의 의심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가르침과 관련된 일들의 책임이 늘 가르치는 사람 자신에게 올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생활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르침의 다른 면을 일깨워줄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 혹은 학생들,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르침의 경험들은 학생이 일방적으로 교사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에 대해서 느끼면서 교사들은 어제와 같지 않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매일 새로운 경험을 매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삶, 소위 가르치는 사람의 삶 속에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가르치는 생활이 가장 분명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이 아닌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은 자,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에게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모습은 삶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르침의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걸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선생에게 학생은 선생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가르치는 과정에서 늘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이건 어떤 장소가 됐건 관계없습니다만 가르치는 장소 안에 있는 아이들이 혹은 학생들이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조용되어야 할 원료가 아니듯이 가르치는 사람은 주어진 교육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교사도 가르치는 사람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세상에 대한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선택하는 실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소위 교사와 아동은 교실 속 혹은 배움의 어떤 장소 안에서 두 개의 분리된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사와 학생은 교실 내지는 배움의 장소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그 교육의 과정 속에 함께 참여하는 두 인간 존재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엔 여러분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침의 삶은 교사 곧 가르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점이죠. 가르침의 의미는 교사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교사 자신의 삶이 곧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실제 삶을 살아가는 개인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교사 자신의 행복은 곧 아이들의 밝은 모습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교사의 거울이 아이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 곧 가르침의 본질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교사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을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가르치는 사람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기준이자 안배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가르침과 어떤 배움의 어떤 현장에서 정말 무엇을 보다 더 비중 있고 올바르게 고민해야 할지를 한 단계 더 성숙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들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계기에 이 강의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